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는 설명했었죠? 그럼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크게 확산과 삼투를 구분해서 배웠어요. 자, 둘 다 공통적으로는 물질이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건데 특히 물의 이동만 따로 떼서 뭐라 부른다고요?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데 어디서부터 복습하면 돼요? 확산, 삼투, 삼투부터 하면 됩니까? 네. 자, 확산. 잠깐 보면 단순 확산, 촉진 확산으로 나눠지게 되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 촉진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해서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거고. 자, 삼투 보게 되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이 많다는 얘기는 저농도예요, 고농도예요? 저농도. 물이 적다는 얘기는 고농도. 그러니까 물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투라고 불렀어요. 맞나요? 자, 그럼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삼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에서 중요한 거는 물의 이동이 항상 양방향으로 있다.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적혈구를 등장액에 넣었습니다. 세포 안의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세포 내부의 물의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포 내부의 농도도 변하지 않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저장액에 넣었습니다. 세포 바깥쪽이 저농도, 세포 안쪽이 고농도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많이 이동합니다. 물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나중엔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세포 안에 물이 빠져요. 감소합니다. 그럼 농도는 어떻게 돼요? 정상보다? 그치. 처음 요 상태보다는 농도가 높아질 거고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처음 요 상태보다는 농도가 그치, 낮아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물세포는 차이점이 세포벽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을 거고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가 커지긴 커지지만 터져요, 안 터져요? 그냥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이 세포벽이고 이 붉은색이 세포막이면 일부가 붙어 있고 나머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분리가 됩니다 라고 저번 시간까지 했었죠. 자, 그럼 밑에 용어 설명 안 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용어는 사실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3 때 배울 내용인데 그냥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은 나중에 세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생긴 형질 해가지고 후형질, 세포를 원래 있던 형질이라고 해서 원형질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세포랑 세포벽이랑 떨어졌죠? 원래 있던 형질이랑 나중에 있던 형질이랑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형질이 분리가 됐다 해가지고 원형질 분리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질이 분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세포막이 분리가 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팽팽해졌기 때문에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이건 고3 때 생명과학 2 배우게 되면 배울 용어인데 원리는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실제 사진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액이에요. 세포 안의 용질의 농도가 같을 때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 다음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론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있지만 뭐가 훨씬 더 많아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지다가 나중에 터질 수도 있다. 고장액, 물론 들어가는 물의 양도 있지만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가 그렇죠, 고장액에서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식물세포 사진으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양파세포인데 양파세포의 세포질만 또 우리가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붉은색은 세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요 염색이 안 된 부분은 세포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자, 만약에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세포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세포의 부피가 약간 빵빵해진 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부피가 좀 커지긴 합니다. 그리고 액포의 부피도 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었을 때 안쪽이 훨씬 저농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벽이고, 세포벽이랑 세포랑 이렇게 분리가 된 거 보이나요?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가 분리가 됩니다. 됐나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식물에 소금물을 주었을 때 시드는 까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한테 우리가 고농도의 소금물을 계속 넣어줄 거야. 그러면 식물 세포 바깥이, 즉 식물을 어디다 넣는 거랑 똑같으냐면 식물 세포를 소금물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고장액에 넣는 거랑 똑같겠지.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이동해요? 그렇지. 식물 세포에서 바깥으로 많이 이동하겠죠. 그럼 식물 세포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니까 힘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시듭니다. 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중류수 같은 거, 농도가 낮은 물을 계속 넣어주면 언젠가는 농도가 식물 세포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식물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알겠나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고, 여기 괄호친 것들은 사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건 설명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알겠죠? 한 번씩만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체 촉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이고 6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6페이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생명체는 특정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다 하면 뭐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그렇죠. 아미노산이 결합시켜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미노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또 아미노산을 꺼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물질을 합성하거나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이런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화학 반응은 우리 인체 내뿐만 아니라 그냥 실험실 비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 물질이 대사된다 해가지고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를 하는데, 특히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합니다. 알겠나요? 효소 들어봤어요? 효소가 뭐예요? 생체 촉매가 뭐예요? 그럼 촉매가 뭐예요? 빠르게 반응을 활성화 에너지를 주려.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언제 배웠어요? 이거 중학교 때 안 나올 텐데. 열심히 배웠어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몰라도 어차피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효소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효소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게 해주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뭐였죠?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뭐였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치?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포도당을 뭘로 쪼개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로 쪼개집니다. 알겠죠? 포도당 탄소가 6개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개잖아? 뭐가 더 복잡해? 포도당. 그치? 복잡한 거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쪼개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 몸 밖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종이 같은 걸 태울 때, 나무 같은 걸 태울 때, 얘들 사실은 이제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건데, 걔네들을 태울 때 마찬가지로 연소가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불이 난다. 한 몇 도씨 정도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이 나무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선 대략 400도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얘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는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기 위해선 대략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자, 우리 생체 내 400도씨 이상 되나요? 안 되죠. 한 36.5도씨 정도 되겠죠? 그 온도에서도 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효소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이제 물질 대사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항상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자,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자, 동화약 그럼 같은 게 되는 걸까? 다른 게 되는 걸까? 같은 게. 이화약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죠. 자, 동화작용은 어떤 물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합성될 때 우리는 동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이 쪼개져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런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합성은 동화작용, 그 다음에 분해는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합성이랑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광합성이지. 합성이야. 그럼 동화할까 이화할까 이름 자체에서 동화작용입니다. 자, 광합성.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뭐 노폐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앞에 개수는 지금 안 맞추고 그냥 대충 쓴 건데, 자, 이산화탄소로 결국에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 그쵸? 자, 얘 단순합니다. 그쵸? 얘는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6개 이산화탄소로 1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이산화탄소가 각자 있다가 하나의 포도당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동화작용인데 이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죠. 태양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자체가 동화작용이고 이때는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반대 과정은 뭘까요?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갭니다. 이화작용.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요 에너지를 우리가 ATP라는 물질로 저장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순한 물질에서 복잡한 물질로 합성이 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때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듯이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이산화탄소 이 포도당을 작은 물질인 이산화탄소로 쪼갤 때는 물질 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동화작용 일어나. 그럼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물질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집니다. 자, 이화작용이 일어나. 물질 속에서 에너지가 빠져요. 그러면 이 물질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이 동화인지 이화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에너지 출입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험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고분자, 저분자. 고분자는 분자 약간 복잡해 보여, 단순해 보여? 복잡한 거. 저분자는 단순한 겁니다. 저 화살표 따라가 보니까 이제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돼요.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게 돼. 그럼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이 됩니다. 알겠죠? 하나의 물질이 쪼개져서 단순한 물질이 되는 거. 자,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한 포도당이 쪼개지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반대로 단백질 한번 설명했었는데 방금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아미노산 한 개 있는 거랑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된 거랑 뭐가 더 복잡해 보여요? 여러 개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접혀가지고 특정 구조를 만들게 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게 단백질인데 그러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합성이 됐죠?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들어간다 나간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화작용, 동화작용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작용.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해서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만드는 반응으로 쉽게 생각하면 분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반응물 속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됐나요? 자, 반응물 생성물이 뭐냐면 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죠?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이라고 해요. 자, 아미노산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단백질이 됐죠? 그래서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반응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 속의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은 뭐예요?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 그치? 결국 에너지가 물질 밖으로 방출된다 해가지고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온도는 뭐야? 돈에 그 물질이 있잖아. 열은 에너지. 에너지고 온도는 점.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온도죠. 중학교 1학년. 뭐야, 중학교 1학년 걸 기억합니까? 열은 에너지. 에너지는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온도는 뭐야?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수치로 나타내는 거. 두 개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거 열이 결국 에너지다.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이화작용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입니다. 자,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제 쪼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자, 포도당 이거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복잡한 것에서 이제 단순한 걸로 쪼개줍니다. 자, 그다음 소화. 자, 요거 반대 과정 볼게요. 단백질을 쪼갤 거야. 분해되죠?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일어날 때도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동화작용.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결합시켜가지고 복잡하고 큰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자,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다른 말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열을 에너지를 흡수한다 해가지고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흡수된 에너지는 생성물에 저장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얘들아,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뭐라 그랬지?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그때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들어간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포도당 안에 있는 화학 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한번 대표적인 예시 볼게요.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게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표로 정리하면서 그래프의 에너지 수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작용 분해, 동화작용 합성입니다. 물질의 변화는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쪼개서 저분자로 만드는 거,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합쳐가지고 고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화작용은 물질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응물에 있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다,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얘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란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 보고도 동화인지 이화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대표적인 예시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고,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은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질 대사기 때문에 체내 화학 반응인데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약간 화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배우게 되면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또 배우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발열과 흡열로 여러분들 동화인지 이화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입니다.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요? 엽록체.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영어 뭐라고? 엽록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만 있을까요? 그렇지, 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세포도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광합성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빈 에너지를 흡수해서 복잡한 물질인 포도당을 만듭니다. 자, 반대로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쪼갭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명 현상에서의 효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효소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포도당을 몸 밖에서 쪼갤 때는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체 내에서는 400도씨 정도까지 안 올려도 체온 온 범위에서도 충분히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체내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효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물질 대사의 정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에 대해서 먼저 살짝 알아보고 그다음 효소의 기능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은 일정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물질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에너지 값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려면 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이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어떤 반응에서 필요한 최소값의 에너지인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물질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빨라지는데,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랑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모든 물질들이 모두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A라는 물질이 있는데, 동그란 게 다 A예요. A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들이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됐나요? 물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은색은 에너지가 10 미만인 분자고 이 붉은색은 에너지가 10 이상인 분자인데 여기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10이야. 그러니까 요 물질들 중에 에너지가 10 이상인 애들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 3개밖에 못 일으키겠죠? 자, 그런데 효소가 있을 때는 봐봐요. 자세히 보면 얘도 8이고 얘도 8이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효소는 뭘 낮춰주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원래 10이 필요했는데 얘를 낮춰주는 거야. 몇으로? 5로. 그러면 5 이상만 가진 애들은 전부 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해됐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그대로 두는데 이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인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가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들은 에너지 값이 변하지 않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효소의 기능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분자수가 증가해서 화학 반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열을 가하는 건 뭘까? 열은 뭐라 그랬지? 에너지라 그랬지. 그럼 내가 물질한테 열을 가해줘. 그러면 이 물질들의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제 효소가 없고 물질에 이제 열을 가해서 온도만 높여줬어. 그럼 물질들이 가지는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반응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체온을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왜? 위험해서. 왜 위험하지? 왜 죽지? 단백질. 그치. 아주 좋아요. 자, 우리 효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효소는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예요.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계란에 날계란에 열을 가해. 그럼 어떻게 되지? 맛있어지지. 왜 맛있어지냐면 형태가 변하면서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투명했던 애가 흰자로 변하죠? 맞죠? 얘를 다시 식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자, 이 계란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열을 가해지면 구조가 변해요. 이런 것들이 변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을 식힌다 하더라도 한 번 변성된 단백질들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효소는 뭐라 그랬지? 단백질. 그래서 효소는 되게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쉽게 변성이 돼서 본인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도씨 이상만 되면 위험하다고 바로 응급실에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는 생체 내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제 촉매 아까 단어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자, 촉매는 무엇이냐면, 자, 화학 반응에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속도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촉매가 이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 반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 반응을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하는 걸 정촉매,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전부 다 정촉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촉매 정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효소는 촉매입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돼서 우리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럼 효소의 역할 다시 정리하면 뭐를 낮춘다고요? 활성 에너지가 뭐라고요?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 그치.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라고 하고,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춰줘가지고 반응하는 분자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근데 촉매이기 때문에 이 효소 자체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응을 A라는 걸 B로 만들어줬어요, 효소가. 그렇지만 효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쪼개졌어. 일단 얘 동화야, 이화야? 이화입니다. 알겠죠?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굉장히 느리게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런데 효소가 관여하는 이상 어떻게 되냐면, 효소가 반응물이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 그 순간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게 되면 요 생성물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가지고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효소는 계속 재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볼게요. 지금 X축은 반응의 진행이고 Y축은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에너지가 뭐가 더 높아요? 반응물. 그 다음 생성물은 낮죠. 그럼 얘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에너지가 방출됐지? 그러니까 동하야, 이화야? 이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화 작용의 그래프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에너지, 이 물질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으악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알게 됐니? 약간 기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그냥 이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어라? 하고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으악 하면서 내가 그 기를 모으는 순간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됐니? 그래서 이 반응물 에너지가 살짝 높아져야지만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요거 값을 뭐라 그러냐면 활성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됐나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자세히 얘기하면 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조가 좀 변해야 합니다. 약간 변하는데 그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해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냥 으앗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전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냥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으앗 하면서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전이 상태는 몰라도 돼. 이거 어차피 대학교 때 나오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에너지를 좀 더 가져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에너지 값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반응물이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요거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의아타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여기까지 증가합니다. 파란색은 효소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여기까지 넘어야지 드디어 이제 반응을 시작해가지고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요 값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치. 반응물이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 에너지라고 했죠? 자, 근데 효소가 있을 때는 이 값을 어떻게 해준다고? 낮춰줍니다. 그래서 요만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는 요만큼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언덕의 값을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효소가 없을 때고 얘가 효소가 있을 때구나. 효소가 있을 때는 요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고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을 낮춰주는구나. 그래서 반응하는 분자수가 증가해서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활성화한다, 액티베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EA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활성화 에너지 EA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랑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더 작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방금 봤던 거예요. 자, 이화작용입니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니까 발열 반응이고 그래서 이화작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물이 요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근데 효소가 있으니까 반응물이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요만큼만 있어도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당연히 효소가 없을 때 낮춰지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동화작용을 봅시다. 동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뭘까요? 1번, 2번 중에 뭐가 기준이라고? 반응물. 반응물이 반응을 하기 위해 최소한에 필요한 에너지 값. 그래서 여기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 작은 게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반응물 기준으로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화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인 거예요. 됐나요? 자, 얘가 왜 동화 반응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그 에너지를 그치 얻어가니까 흡열 반응.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반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필요한 에너지니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 마찬가지로 효소가 있을 때는 그 에너지 값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하면서 활성화 에너지 잘 찾을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반응물을 골라서 얘네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특정 반응물만 특정 효소에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카탈레이즈가 있어요. 카탈레이즈. 이제 과산화수소와 알코올이 있는데 이 실제로 효소들은 이렇게 이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특정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딱 맞아야지 반응물이 결합하면서 효소가 이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결합하지 못하면 효소의 작용이 없겠죠. 효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과산화수소와 알코올 중에 요 구조랑 맞게 생긴 게 누구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는 과산화수소랑만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효소랑 반응하면 이 물과 산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반응이 이렇게 돼요. 이 과산화수소는 이게 뭐야? H2 여기에다가 O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H2O2고 얘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과산화수소 분자가 쪼개지면서 두 개의 물과 한 분자의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원자와 분자와 원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일단
원소는 원소고 원자는 원자인데. 원자, 원소. 알 거가 다른 건 알겠지만 뭐라 할지 설명을 잘 못하겠지. 자, H2O예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요? 3개.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구분했네. 원자는 입자, 원소는 종류. 됐나요? 그럼 분자는 뭐야? 한 개? 합쳐진 거?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자. 왜냐면 물 분자 요거잖아. 이겨 이렇게 생겨야지만 물의 특성을 나타내요. 얘가 쪼개지면 물의 특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얘를 물 분자라고 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나? 좋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과산화수소가 원래 밖에서도 되게 천천히 물과 산소로 쪼개지기는 합니다. 근데 효소가 뭘 해준다고? 이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카탈레이즈에 과산화수소에 카탈레이즈를 넣게 되면 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가지고 산소 거품이 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효소의 이름들은 모모 에이즈라고 보통 끝나는데 모모 에이즈가 효소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카탈레이즈는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을 굉장히 빨리 일으키는데 우리 과산화수소 언제 많이 썼어요? 실험할 때.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치? 소독약으로 쓰죠. 자, 상처가 났어요. 언제 쓰냐면 피가 있을 때만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피 속에는 카탈레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혈액이 막 나오고 있을 때 과산수소를 뿌리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카탈레이즈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서 물과 그 다음에 산소로 쪼개는데, 선생님 이 산소 우리 혹시 과탐시 이론 시간에 산화 잠깐 설명했었지. 이 산소가 굉장히 산화가 커요. 반응성이 커가지고 위험한데 이 동물은 이제 이 반응성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많은 반응을 빠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소가 반응성이 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산소가 나오게 되면 이 우리 상처난 피부 근처에 있던 세균들 같은 경우에가 이 산소에 의해서 계속 산화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맨살에다가 과산수소를 부으면 소독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면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특정 물질과만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효소의 재사용인데, 자, 효소는 촉매라 그랬죠? 촉매의 정의 자체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의 속도만 조절해 주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질이 있어요. 자, 효소와 기질, 효소랑 결합하는 얘들을 기질, 다른 말로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성물로 쪼개가지고 방출을 해주면 효소는 또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반응 전후에 효소의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대표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되게 큰 화학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흡수된, 소장에서 흡수된 이 온갖 것들이 다 간을 거칩니다. 독성도 제거해주고 이런 것도 흡수도 해주고 이런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줍니다. 근데 그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좀 적어. 그러면 요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술에 계속 취해 있겠지.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알겠나요? 이럴 수가. 술 잘 먹어요? 안 속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합쳐져 가지고 요소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관여하는 게 요소 합성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알코올 분해 요소는 뭐만 분해해? 알코올만. 요소 합성 요소는 뭐만 합성해? 요소를. 그러니까 얘네들만 결합해가 요소 합성한다는 얘기고, 카탈레이즈는 뭐랑만 반응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요소는 특정 물질과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글까지만 읽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공장에서 요소를 합성할 때는 굉장히 높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 요소를 합성할 때는 체온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도 돼요. 맞나요? 기후가 뭐야? 효소가 뭐를 낮춰? 그렇죠.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이 요소 합성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에 소의 생간을 넣습니다. 사람의 생간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소를 죽이면 소의 간을 떼옵니다. 소의 간이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그 간 생으로 먹습니까? 선생님은 날 거는 잘 못 먹어요. 간이 소의 생간은 사람 몸통만 해요. 그래서 요만한 거지. 그거를 과학 실험에다 필요하다 그러면 업체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소의 생간을 잘라주는 친절한 업체도 있고 통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생물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다 소의 생간을 잘라가지고 실험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자, 생간에 카탈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게 해서 산소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피가 나는 상처난 데다 과산화수소를 딱 부으면 거품이 쫙 나지? 이게 산소가 쫙 나는 거예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근데 이 카탈레이즈가 또 어디에도 있냐면 감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카탈레이즈가 과산화수소는 분해하지만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와 구조가 맞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결합을 하지만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알코올은 구조가 맞지 않아서 카탈레이즈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과만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효소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남아있다. 계속 재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요거는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나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